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언제 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9월 FOMC가 뭐가 중요하냐?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좀 시장이 네.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네, 촬영하는 당일 오늘도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코스피 지수가 한 작년 한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양봉이 나왔는데 7월부터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네.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같은 기간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잘 가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에 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네.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금 멀리 가보면요. 2020년 4월 초, 그러니까 코로나19 자료를 보시면 좀 더 클리어하게 보실 것 같은데, 네. 2020년 4월 초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받은 시점부터 해서 쭉 보면은, 코스피가 작년 11월, 12월, 1월 초까지 2달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44%가 폭등을 했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10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2달 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S&P 500 지수는 꾸준히 올라갔는데 코스피가 여기서 급등을 하면서 둘 간의 수익률 격차가 한 30%포인트 정도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쉬어가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둘 간의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7월 달부터는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시장 코스피는 밀려났는데 미국 증시는 그 기조대로 계속 사상적으로 챙기는 이어가는 흐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 네, 환율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 달러보다도 원화가 너무 약했어요. 연초부터.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달러는 멈춰 있는데 원달러율도 멈추긴 했지만 이 위에서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좀처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7월 초 지나면서부터 불거졌던 게 코로나19.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데 미국은 뭐 3, 40만 명 나오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쭉 올라왔다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금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달러율이 1130번대에 있던 게 1150원대로 레벨업이 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1800명, 2000명 넘어서면서 워낙 약삼력이 점점 커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들어가면서 내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들어오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결정타였던 게 반도체. 네,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외국계 리포트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셀 리포트,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주 동안에만 외국인이 7조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네요, 진짜. 사상 최대입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사상 최대였고요. 7조를 팔았는데 반도체 업종만 7조 8천억을 팔았어요. 이것도 사상 최대죠. 그러면서 워낙 약세력이 더 커진 거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둘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은 더 팔고 싶어 하고 외국인이 더 팔면은 원화는 더 약세로 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코스피가 뭐 8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3,200선을 훌쩍 넘어서 막 3,300선을 향해 가는 그림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2주 만에 3,050포인트까지 레벨이 훅 떨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곤 있긴 한데, 그런데 올라오는데도 왜 불안하냐? 왜 불안하냐면,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사상추세 행진을 하는데, 지지할 만한, 그러니까 트렌드가 만들어져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지받고 갈 만한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8월 초 중순까지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지받을 때는 없고요. 반등할 때마다 저항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미국 증시가 올라도 코스피는 좀 불안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좀 더 많이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다가 뭐 중국 규제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 이 두 가지 간의 좀 흔들림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좀 언더슈팅, 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네. 외국인은 너무 많이 팔았다. 과매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밑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달러 인덱스 대비 원화가 얼마나 약한지 보여드리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2015년, 16년 이때가 언제냐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때였어요. 유가가 갑자기 20달러대로 가고 막 그럴 때였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가 작년 코로나19 경기 침체. 그런데 한국 경기 상황을 보면은 이 정도 레벨로 갈 수는 없거든요. 수출 모멘텀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 금액도. 그리고 지금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간다? 그건 좀 과도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 불확실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 간의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반도체 급락이 또 다른 반도체가 한번 급락을 하고 나머지 업종들이 또 한 번 밀려나면서 시장의 레벨이 크게 떨어졌고, 반등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급반등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과는 조금 다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신흥국이 약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최근에 그 디커플링을 발휘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급등하거나 1180원을 깨고 막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은 몇몇 분들이 1200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사에서 약간 그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1200원 선을 넘어섰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16년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 2018년, 19년 그때가 반도체 사이클이 아주 안 좋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위안화도 약세로 가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갔던 때였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그리고 현재거든요. 근데 경기 상황을 보면은 경기 침체,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사이클, 하강 사이클, 거기다가 코로나19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경제 상황이 이때보다 훨씬 지금은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한국 GDP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한다라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기업 이익도 잘 나오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1200원 선을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0명, 4,000명이 나오고, 거기다가 뭐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다라는 전망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했고, 또 한 번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그리고 부채 상황 부담, 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봐야 되긴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 금융시장 측면에서만 본다면 금리 인상 또한 워낙 약세를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튀어오르기보다는 뭐 1150원 그리고 116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10월 11월 연말로 가면 갈수록 1150원 밑으로 40원대 30원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외국인이 이제 돌아와야지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언제쯤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돌아올 만한 뭐 조건이라든지 그런 시장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또 환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 그림 위에를 한번 보시면요. 요 회색이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드리는데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내내 달러보다 원화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뜻이에요. 네, 약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팔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5월, 그리고 올해 7월부터 한 번씩 축축 튀어오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대량 매도가 쏟아졌어요.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일 때. 그런데 반대로 이 흐름들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때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매수 규모나 강도가.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은 조금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한국 ETF,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물 ETF에 대한 자금 유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작년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쫙 들어왔다가 계속 멈추다가 네. 계속 돈이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8월 달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 중에서도 좀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 한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이제 키 맞추기가 거의 완성됐다. 그러면서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원달러율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외국인 자금들이 조금 유연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좀 올해 흐름에서도 가장 좀 괜찮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되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요. 네. 왜 코로나19 상황을 계속적으로 말하냐? 매니저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말이 되냐? 코로나19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오른 게 넌 이해가 되니?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내수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다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5일 평균 추이랑 원달러 환율하고 같이 그려보면은 0.7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과관계를 떠나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뭐 한국 어떻게 해?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건적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원화가 강세로 걸리면 어떻게 되냐,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좀 진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코스피 시장에 대한 22년,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종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도 내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느냐 여부가 이번 흐름에 있어서 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그거 두 조건이 맞춰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 수매수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장을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때서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델타 변이가 이제 글로벌리 좀 잠잠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견조해야 되겠네요. 2022년까지도 뭔가 좀 실적이 좀 괜찮게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번에 반도체 업종에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러 가지를 봤더니 내가 놓친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2022년 실적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2021년 실적은 1분기 실적 발표되면 쪼쪼쪼 올라가고 2분기 실적 발표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2년 실적은 1, 2, 3월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의 실적은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내년 실적이 안 좋을 거야 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거봐 안 좋잖아. 이제 와장창 내려앉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업종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PC 그쪽은 비중이 한 10에서 15%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 투자가 워낙 비중이 크니까 올해 연말로 가면서 갤럭시 Z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애플 신제품이 나오고, 또 삼성에서는 애플 신제품을 잡으려고 이제 또 연말에 또 신제품을 낸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왜? 지금 갤럭시 Z가 너무 잘 팔리니까. 그런 모멘텀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서버 투자가 좀 더 원활해지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보다 좀 낫다라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업종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그 시장의 또 리스크 아니면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로 그 작용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그 미국의 경제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그 8월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이게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사실 한 70만 개가 넘었거든요. 72만 정도 됐죠. 근데 실제 발표치는 23만 5천 개? 사실 뭐 완전히 그냥
고용 쇼크 네. 수준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반응한 거는 그렇게 악재로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이게 이제 뭐 테이퍼링에 뭐 시계를 늦출 것이다 네. 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9월 FOMC입니다. 그래서 이 9월 FOMC 이때를 기점으로 연준에서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그걸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제가 연준의 스탠스를 예상을 하라고 하신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일단은 고용 쇼크가 나왔는데, 특히 주식시장의 반응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라는 걱정보다는 통화 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쇼크가 나온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쇼크일까? 실업률은 예상만큼 나왔고, 노동 참가율이나 이런 다른 건 괜찮았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굉장히 안 나온 거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8월 달에는 매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컸어요. 아, 원래 8월이요? 네. 그래요? 8월에 뭐가 있죠? 휴가 가잖아요. 휴가 시즌이죠. 네. 아, 그래서 데이터가 집계되는데 좀 오류가 있고 딜레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7월달 고용 지표를 발표할 때 6월달 지표가 크게 상향 조정됐어요. 한 20만 명 상향 조정되고 7월달에도 8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죠. 90만 명이었나?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8월달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6월달도 10만 명 늘고 7월달도 10만 명이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6월달에 신규 고용자 수는 96만 명이 됐고요. 7월달 고용자 수는 100만 5천 명이 됐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또 네, 올라갈 수도 있다.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보다는 야, 이렇게 안 나온 거면 9월달 지표를 확인해야 될 거야. 왜냐면 연준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렇게 안 나온 거는 경제 지표가 바뀔 거니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통화 정책이 일부 후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뭐 성장주라든지 네. 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좋아졌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관건은 9월 FOMC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행이다, 이제 9월 FOMC 아무 일 없게 진행하겠구나 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 안에 9월 아니면 11월 중에는 테이퍼링을 구체하면서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언제 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발언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꽂혀 있는 것은 얼마나 천천히 하느냐. 돈을 속도. 이렇게 줄여가는 속도가 네. 이렇게 줄여가느냐, 이렇게 줄여가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7월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시장이 충격받았다, 뭐 단기간에 급락을 했다 막 그랬는데, 그때 급락한 이유는 블라드 여는 총재라는 사람이 올해 연내 테이퍼링을 시행하는데 내년 1분기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4개월 만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빨라야 6개월, 딜레이 해서 하면 10개월에서 11개월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블러드 연응존재라는 사람이 4개월 만에 끝내자라고 하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해줬냐? 천천히 하겠다는 스타일의 신호를 계속적으로 던져줬던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속도가 문제인데,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본다면 크게 빠르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9월 FOMC 회의가 그러면 왜 9월 FOMC가 뭐가 중요하냐? 점도표. 금리에 대한. 네, 점도표가 뭐냐면은 연준 위원들이 한 명 한 명씩 나는 2021년은 기준금리 이 정도 될 것 같고 22년 이 정도 될 것 같고 23년 이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번 9월 FOMC에서 처음으로 24년께 나와요. 처음으로 24년께 나와요. 네. 근데 왜 24년께 중요하냐면 23년에 2번 금리 인상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네. 사람들이. 네. 24년 레벨이 어디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래서 요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을 시행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적으로 안정 고용을 말하는 상황에서 고용이 쇼크가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용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테이퍼링은 11월쯤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가 나올 텐데 23년 점도표가 두 번보다 더 높아지느냐, 24년 점도표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 상황도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9월 FOMC 21일, 22일 날 있거든요. 직전에 한국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 직후에 FOMC가 있는데 그 전주에 이걸 들고 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좀 길게 봤을 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9월 한 달 동안은 조금 조심하자. 단기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좁게는 3,100에서 3,200, 넓게는 3,000에서 3,300으로 설정해놓고 3,200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좀 많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현금을 좀 확보해 놔서 다음 스텝에 대한 여유를 갖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월 FOMC를 확인하기 전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걸 확인하고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시장이 확실히 좀 갈피를 못 잡고 네. 거래대금도 좀 많이 많이 줄어든 것 죽어 같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밀려나 버리죠. 네, 하락하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이유는 심리적으로 워낙 위축돼 있기도 하긴 하지만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좁게 본다면 3,100에서 3,2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상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속절없이 막 꺾이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최근 그렇게 충격 안 받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나 충격 안 받고 꾸준히 올랐던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온 애들은 좀 정리를 하고 바닥에 있는 애들을 좀 살려는 움직임들. 그러다가 또 얘네들이 많이 올라오면 또 밑에 있는 애들을 사고 얘는 팔고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최근 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그리고 또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막 흔들리는 것은 순환매 차원에서 좀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